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지금 영화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연과 상상에 대해서 영화 속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해설해드리면 어떨까,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하고 싶은 영화들은 너무 많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으로 이동진의 파이아카에서 다 소화할 수는 없고, 저희 커뮤니티 채널의 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10편 정도의 영화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어떤 영화에 관해서 해설을 가장 듣고 싶으신지 꼽아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었죠. 그랬을 때 10편 중에서 골고루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2편이 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2편 중에 하나가 우연과 상상입니다. 나머지 한 편도 또 머지않은 시일 내에 여러분들께 해설해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00명이 넘은 분들이, 그쵸? 네. 의견을 주셨죠. 그래서 전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렇게 많이 의견을 주시다니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상대적으로 골고루 10편이 이렇게 또 펼쳐져 있어서 다 하지 못하는 마음이 또 아쉽기도 합니다. 지난 2, 3년간 사실은 하마구치 류스케만큼 이렇게 극적으로 부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된 그런 아트하우스 계열의 영화 감독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 국내에서도 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아사코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 말에 개봉했었던 드라이브 마이 카를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뭇 분위기도 다르기도 하고 영화의 형식도 다른 이 우연과 상상 최근 개봉작까지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 역시 하마구치 류스케의 최근 작업들에 굉장히 놀랍게 경의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무척이나 좋아하고 있고요. 오늘은 베를린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은 우연과 상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입니다. 하마구치 류스케의 실험정신이라고 붙여봤는데요. 일단 이 영화에 관한 어떤 총평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 제가 여태까지 본 작품 중에 우연과 상상이 가장 유머러스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대중적인 측면도 있는가 하면, 또 정반대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실험적인 측면의 이 영화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연과 상상 하나만 놓고 보기보다는 최근에 하마구치 류스케의 행보를 보다 보면 이 사람의 창작력과 실험 정신과 어떤 왕성한 에너지 같은 것들이 그대로 느껴져서 창작자, 예술가로서의 생산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는 2시간도 훨씬 넘는 그런 분량 동안 굉장히 깊숙하고도 한 이야기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어떤 집념 같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수하고도 물샐 틈 없는 그런 작품이었었고요. 반면에 우연과 상상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것처럼 이 영화 속에서 3편의 단편이 일종의 옴니버스 형식의 구성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우연과 상상이라는 제목이 붙어서 그렇지, 이런 제목을 붙이고 나면 이제 자꾸 우리는 우연과 상상이라는 테마로 이 영화를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죠. 물론 이 두 단어는 하마구치 류스케의 작품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편 사이에서의 내적인 그 연관관계는 사실은 긴밀하게 엮여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단편 영화 3편을 한 감독이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의 영화 속에 테두리 속에 넣게 되면 특정한 캐릭터를 반복시킨다든지 아니면 어떤 유사한 구조를 만든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은 3편 사이에서의 어떤 저류에 흐르게 되는 굉장히 강력한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주는 어떤 노력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연과 상상 속의 3편의 영화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뒷얘기를 들어보면 더욱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하마구치 류스케는 우연과 상상이라는 테마로 흔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단편을 무려 7편을 구상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단편 중에서 먼저 3편을 만들어서 그 3편을 우연과 상상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개봉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머지 4편도 단편을 앞으로 만든다는 이야기이고요. 본인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장편의 형식으로 개봉하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는 단편을 만들어도 5분짜리, 10분짜리 이렇게 짧은 단편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단편에도 특정한 형식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이야기나 대화 같은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 4분씩은 소요가 되는 그런 작품들을 내가 만드는 것 같다 라고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3편의 영화를 지금 모아놓은 이 영화가 120분이 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구상 중인 작품들도 짧지 않은 그런 단편의 분량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도 추측컨대 이렇게 거대한 제목 아에서 우연과 상상, 그리고 그 다음 작품까지 제 생각에는 모두 3편 정도의 장편을 단편 옴니버스 구성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둔 채로라는 2부를 제일 먼저 찍었고요. 2019년에 찍었다고 하고 같은 해에 이어서 1부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부를 찍기 전에 바로 드라이브 마이 카 장편을 찍게 되죠. 근데 드라이브 마이 카를 찍는 동안에 바로 팬데믹 사태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작품을 잠깐 쉬는 사이가 되고 그 쉬는 사이에서 장편 프로젝트를 중지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준비를 해서 3부를 찍죠. 그 3부를 다 찍고 나서 나머지 분량인 드라이브 마이 카의 분량을 찍어서 결국은 장편을 완성하게 됩니다.
영화를 이렇게 찍었다는 얘기는 사실은 두 영화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내적인 밀접한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는 뜻일 것이고, 아니나 다를까 이 영화에서 1편을 보시게 되면 1편의 시작에서 두 여성 사이 어떤 택시를 타고 나서 그 뒷좌석에서 벌어지는 굉장히 긴 대사로 인상적으로 펼쳐지죠. 이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드라이브 마이 카의 상당 부분들은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작품 1편에서 찍었던 경험이 어떻게든 장편에서의 그 경험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단편을 사실상 3편을 찍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 마이 카 같은 영화는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제대로 만든 장편 영화죠. 거기에 비해서 이 영화는 좀 더 실험적으로 보다 더 적은 인원으로 빨리빨리 찍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이 영화의 프로덕션은 꽤 깁니다. 그리고 돈도 꽤 많이 드는 편입니다. 단편 영화를 만드는 것 치고는. 실제로 일본의 일반적인 제작 환경에 비하면 감독이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이 영화 2부에 등장하게 되는 교수가 연구실에서 책을 낭독하게 되는 그 나오이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 있죠. 그런 정도의 특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라면 러닝타임이 꽤 길다 할지라도 하루 정도면 찍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의 일반적인 어떤 프로덕션 환경 속에서. 근데 감독은 일부러 그 장면을 여러 날 나누어서 오래 공들여 찍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큰 차이가 있을 텐데, 그것은 단순히 영화의 질을 높이고 싶다라는 것하고도 물론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더 중요하게는 하마구치 류스케의 작품색이 어떤 하나의 결정적인 특징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가 갖고 있는 우리를 사로잡는 마법 중에 하나는 바로 우연을 초대하는 방식이 있다는 것이죠. 드라이브 마이 카를 설명할 때도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드라이브 마이 카에서 리허설을 하느라고 나무를 놓고 두 여성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면 그 마법이 어떻게 촬영 현상에서 일어나는지를 사실상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이 단편들을 제한된 프로덕션 환경 속에서 빨리빨리 찍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연히 개입할 여지가 줄어들게 됩니다. 반복적으로 찍고 많이 찍게 되고 공들여 찍을수록 그 안에는 시간이라는 요소가 많이 들어갈 수 있고요. 시간이라는 요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그 상황에서 통제하지 못하거나 혹은 배우와 배우들 사이에서 어떤 특별한 화학적인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그 순간 말 그대로 그분이 오시거나 해서 벌어지는 아주 특별한 예술적인 우연의 순간들이 있죠. 그 순간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에서 우리를 매혹시키는 가장 짜릿한 순간일 텐데, 그렇게 우연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환경 속에서 굉장히 충분히 열어놓고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물리적인 환경 같은 것이, 그래야 그런 부분들이 초대할 여지들이 많아지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연과 상당을 충분히 공들여서 많이 이런 단편 영화들을 상대적으로 찍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마구치 류스케가 어떤 예술가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특성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슬림 요금제.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흠입하는 우연과 대응하는 상상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는데요. 우연과 상상이라는 제목이 붙었지만 이게 그냥 아무거나 붙인 제목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영화 자체가 그렇게 이야기들이 굴러가기도 하고, 근데 일단 말씀을 드릴 것은 하마구치 류스케의 작품 세계, 그 사람의 어떤 연출 활동 이런 것의 핵심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우연과 상상이지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하마구치는 세상을 파악할 때 혹은 예술이 놓여진 환경을 생각할 때 세계가 그 세계 안에서 각각 제각각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개입하는 방식이 바로 우연이다라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틈입하는 우연, 삶에 틈입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세계가 인간 앞에서 스스로를 펼쳐 보이는 방식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 세계 속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우연의 일치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서는 어떤 필연적인 무엇이 내적인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동시 발생적으로 우연이 맞붙은 것 같은 수많은 우연들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이 영화 속에도 그런 수많은 우연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연을 보았을 때 인간은 그 우연을 그냥 넘기기는 어렵죠. 어쨌든 그 우연적인 굉장히 큰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든 인간이 소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든 아니면 그 우연 속에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어떤 섭리에 해당하는 무언가를 캐치하든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은 우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세계가 펼쳐 보이는 우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가장 잘 구사하는 건 바로 예술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라는 그 대상 앞에서 그 대상을 어떻게 의미를 받아들여서 창조할 것인가라는 예술가를 생각할 때 그 예술가가 구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상상이라는 무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들을 작동하는 어떤 하나의 원리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원리 없음이기도 하죠. 우연이라는 것은 필연에 반대되는 의미니까 어찌됐건 그랬을 때 등장하는 어떤 우연이라는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인간의 무기로서의 어떤 상상이라는 하나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힘 같은 것이 있겠죠.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연과 상상은 어떻게 보면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를 굴러가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바퀴가 된다는 것인데요. 이게 우리말 제목으로는 우연과 상상이고 일본어 제목도 비슷하겠지만 이게 영어로는 제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Wheel of Fortune and Fantasy라는 제목을 명제목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연과 상상이 마치 수레바퀴처럼 맞물려서 계속 굴러간다라는 뜻으로 영어 제목을 붙인 건데요. 그렇게 본다면 우연과 상상은 그 앞에 세계는 딱 그냥 그 자체로 놓여 있고 상상은 거기에 대해서 막 작용을 해서 이야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두 가지가 바퀴처럼 계속 맞물려 굴러간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2부일 텐데 인물들 사이에서 어떤 우연적인 사건이 생기고 그에 대한 상상의 대응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다른 사건으로서의 우연이 생기고 거기에 또 상상이 되는 이런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면 변증법적이라고 할까요? 양자 사이에서 물고 늘어지면서 계속 정반합을 거쳐서 이야기가 뻗어나가는 방식의 구조들을 사실은 이 영화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부가 영화가 시작이 되면 수업 시간에 제대로 임하지 못하고 시험도 성실하게 보지 못해서 사사키라는 학생이 낙제 점수를 받게 되죠. 그러니까 교수는 굉장히 깐깐하면서도 자기한테 그런 데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니까 학생의 처지를 봐주지 않고 아마 낙제점을 주었을 것입니다. 교수인 세가와를 찾아가서 사사키가 구제해달라고 굉장히 애걸복걸하지만 교수는 자기 원칙에 따라서 허락을 하지 않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사사키는 방송국에 취직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하나를 받아버리는 바람에 취직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결과가 생깁니다. 이것을 만약에 세가와 입장에서 본다면 이 두 사건 사이에서의 서로의 연관관계는 사실은 우연입니다. 자기는 그냥 자기 방식에 따라서 자기 시험을 보고 출석하고 있는 학생이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제점을 주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결과 이 학생은 방송국에 진학을 하지 못했죠. 둘 사이에는 사실은 우연적인 관계에 불과하죠. 세가와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사사키 입장에서는 치명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사키는 굉장히 분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가끔씩 자기를 만나게 되는 애인 나오가 그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은 언제나처럼 관계를 가지게 되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연히도 그 상황에서 사사키는 세가와로부터 굉장히 분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녀와 관계를 갖고 또 그녀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그녀를 이용해서 일종의 미인계로 상대방을 골탕 먹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상상이죠.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그 상상을 하는 장면이 영화에 펼쳐집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사사키가 방송국의 합격 시험에 붙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때마침 아쿠타가와상을 받게 된 세가와 교수에 대해서 사실은 교수로부터 내가 직접 수업을 받은 사람이다, 제자다라고 하면서 대담을 하는 것 같은 자신의 광경을 거실에서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은 상상 장면이거든요. 만약에 세가와 교수가 점수를 제대로 그 사람을 생각해서 줬더라면 방송국에 아마 입사를 했으면 실제로 그런 방송을 했었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근데 그런 상상에서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스스로를 생각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우연히 애인인 그런 나오에게 부탁을 해서 하도록 하죠. 그 상황에서 A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만나서 유혹해야 되는 일들을 해주기로 제가 받아들였으니까 그 교수가 아쿠타가와 상을 받게 된 소설을 집에서 읽어봅니다. 읽어보면서 교수가 어떨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죠. 그리고 그 상상의 결과로 직접 만나서 직접 읽어주면서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녹음을 해서 경력에서 굉장히 치명타를 매기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정작 교수는 그 상황에서 들으면서 어떤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그 태도의 자체에 이 나오는 굉장히 큰 이끌림을 얻게 되죠. 눈앞에서 이 교수 연구실에서 이 두 남녀가 서로 책을 읽거나 들으면서 둘 사이에는 아주 특별한 단 한 번의 우연의 교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 교감을 때문에 두 사람은 다시 또 그 다음 상상으로 어떤 것들을 넘어가게 되고 서로에게 끝나는 단계에서는 뭔가를 요구하죠. 이 테이블 주는 대가로 어떤 행동을 해달라. 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제 사실은 상대방을 골탕 먹이로 갔지만 상대와의 감정을 굉장히 특별하게 기억하고 있는 나오가 애초에 약속한 대로 녹음되었던 그 파일을 보내게 되는데 여기서 또다시 우연이 발생하죠. 이름이 비슷했던 그 대학의 또 다른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내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양쪽 다 경력이나 가정생활이 끝장나는 치명타를 맞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등장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4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영화는 1부든 2부든 3부든 기본적으로 어떤 갑자기 생겨나는 우연이 있을 것이고요. 그 우연에서 파생되는 또 다른 그 대응 방법으로서의 상상이 있고, 그렇게 상상하고 나서 다시 마주친 세계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또 다른 우연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또 다른 상상으로 맞이하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자의 회상과 청자의 상상이라고 붙여봤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 속에서는 대화 장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이루어지게 할 때 그 대화의 어떤 형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대화의 존재 양태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1부, 2부, 3부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 속에서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그 화자는 이야기를 할 때 회상의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부를 예를 들어본다면 1부에서 택시 뒤에서 굉장히 친한 두 여성이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츠구미는 자기를 찾아온 새로운 사랑이 너무 지금 흥분되고 좋으니까 자기 친구한테 그 사랑이 얼마나 마법 같은지를 설명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과 츠구미는 카즈키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그때 두 사람의 어떻게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고 어떻게 마법이 흘렀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싶은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과거를 떠올리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화자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은 사실상 과거에 있는 셈입니다. 과거에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끄집어내서 쓰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회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듣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은 청자인데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은 지금 처음이거든요. 처음인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현재성이 중요할 것이고, 청자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만 듣지 않고 이 영화 속에서 그 이야기의 맥락까지 끌어서 받쳐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조금 전에 역시 그 비유를 든다면 택시 뒤에서 두 사람 얘기할 때 츠구미가 말하는 가츠키 남자가 바로 자기가 2년 전에 헤어지게 되었던 바로 그 남자다라는 것을 눈치가 채게 되죠. 그 다음부터 츠구미가 이야기하는 과거의 회상으로서의 어떤 사건은 자기가 겪었던 사건, 자기가 아는 또 다른 거대한 사건 속의 맥락 속에서의 관계로 파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얘기를 끊임없이 떠올려서 같이 덧대는 방식으로 두 가지를 섞는 방식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듣는 이야기와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어떤 이야기의 덩어리 혹은 이야기들 사이에서의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메이코의 생각은 그 순간 사실상 상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CG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화자와 청자에 있어서 이 영화 속에서 상당 부분은 청자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화자가 더 많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 관계가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대화라면 이 영화 속에서 화자는 이야기가 청자의 입장에서 어떤 더 큰 이야기의 맥락 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벌어지는 부분들이 1부와 2부와 3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화자와 청자는 대등하지 않죠. 화자는 언제나 사건을 이야기하지만 청자는 언제나 맥락을 떠올립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말하고 듣는 것이 얽히고 돌아가는 것이 어떤 이야기들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이야기의 어떤 스노우볼 같은 효과, 이런 것들이 하마구치 류스케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의 마법 같은 순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4번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나하나씩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코의 상상과 선택이라고 제가 붙여봤는데요. 저는 이 영화의 일부가 하마구치 류스케 영화 속에서 아사코의 속의 아사코와 이 영화 속의 메이코가 굉장히 유사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재밌는 순간은 뭔가 하면 택시에서 처음에 이야기할 때나 혹은 그날 그 얘기를 듣고 나서 2년 만에 옛날 남자친구를 찾아가서 마치 유혹하는 듯이 혹은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듯이 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사무실에서 행동 같은 것들도 재미있지만 이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카페에서 세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상황 속에서 가츠키와 메이코는 이 이야기의 맥락을 알고 있죠. 하지만 아직도 츠구미는 모르는 상황에서 세 사람이 카페에서 만나는 어떤 장면이 이 영화의 일부의 후반부에 등장하게 되죠. 처음엔 상상이라는 것을 안 보여주지만 사실은 메이코의 상상의 형태로 바로 직전에 옛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제 이 남자는 다시 나한테 찾아오게 되어 있어라는 것을 거의 확신을 갖게 느끼고 있는 다음이기 때문에 츠구미 앞에서 마치 자신의 사랑을 그 힘을 과시라도 하듯이 다시 우리는 만날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게 하고 마침내 남자에게 그 의향을 묻는 것 같은 그런 상상 장면이 영화 속에 등장합니다. 근데 그 장면 이후에 사실은 관객들은 잘 모르게 되지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츠구미는 카페를 떠나가게 되고
가즈키는 그런 추구미를 찾아서 뛰어나가는 것으로 상상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상상이었다는 걸 영화가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메이코의 행동은 그들 앞에서 전혀 아는 척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으로서 사실상 영화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사진을 찍는 동작으로 그 장면이 끝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메이코의 상상 그리고 그 이후에 행동일 것입니다. 일부에서. 메이코는 상상 속에서 자기가 가즈키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츠쿠미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과시하는 방향으로 상상을 했어요. 실제로 그 남자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자신조차도 그런 상상의 마지막에서 가즈키에 대해서 선고하듯이 말을 했을 때 그 상황에서 츠쿠미가 충격을 받고 떠나가면 가즈키는 츠쿠미를 따라가지 않고 내 앞에서 그래 나의 진정한 사랑은 너 바로 메이코였어 하고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상상인데.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따라 나가는 방식으로 그녀는 상상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메이코는 자기의 사랑의 힘 혹은 자기의 매력의 힘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상에서조차 상대방은 따라 나가는 귀결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영화 속에서의 메이코는 굉장히 이 상상 이전 장면들까지 성숙한 행동을 하는 좋은 쪽의 사람이냐, 올바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벌써 2년 전에 더군다나 자기가 이별을 선고해서 떠난 상황이고,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옛날 남자친구를 사귀고 됐을 때 질투의 감정이든 아니면 소유욕이든 아니면 정말 다시 사랑을 깨닫는 것이든 다시 그로부터 뺏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나쁜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전에 나왔던 또 다른 하마구치 류스케의 뛰어난 작품인 아사코에서 아사코가 자기한테 헌신을 다 바치는 남자친구를 차고 어떻게 보면 나쁜 남자처럼 보이는 옛날 남자친구의 손을 잡고 떠나는 그런 장면하고도 굉장히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아사코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단 떠났던 아사코가 자기 행동을 반추해서 두 번째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메이코는 그 자리에 앉은 채 그런 상상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어떤 결정을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결과적으로 얘기한다면 메이코는 그 상상을 하기 전까지는 별로 좋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이야기의 끝에서 메이코는 자기의 상상의 힘으로 상상을 하게 되고 그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그들에게 개입하지 않고 자기가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부의 제목은 굉장히 인상적이죠. 마법보다 불확실한 것인데요. 처음에 그 대사가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옛날 남자친구의 집으로 그 밤에 직접적으로 찾아가게 돼서 그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사실은 너한테는 츠쿠미가 더 잘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좋은 여자친구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걸 넌 믿어볼 수 있겠니? 라고 제안을 하게 되죠. 이 말을 했을 때 논리를 따지게 된다면 츠쿠미와 가즈키의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실제로 츠쿠미가 마법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 둘 사이에서 얼마나 그 사랑이 마법처럼 불타올랐는지를 말을 했잖아요. 그 상황에서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2년 전에 여친이 나와서 하고 있는 말은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으로 자신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마법을 줄 수는 없지만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 그렇지만 우리 어떤 그런 관계로 너는 사실은 선택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서 삼각관계 속에서 츠구미와의 관계가 마법이라면 메이코와의 관계에는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으로 대조가 되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카페에 가면 이 구도가 바뀌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동안 2년 만의 세월이 정말 마법처럼 흘러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츠구미 너와 이 가즈키가 만나게 된 것도 사실은 니네 마법이 아니라 나와 가즈키 사이의 마법을 깨닫게 하기 위한 보조 마법이었어 라는 식으로 마법을 이야기하게 되죠. 메이코가 하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너의 마법이 있고 츠구미, 그 다음 나의 마법이 있어 메이코, 이 두 가지인데 메이코 마법이 진짜 마법이지 너의 마법은 가짜이거나 굉장히 열등한 마법이야. 그러니까 너 가즈키는 나와의 마법을 선택해 주겠니? 라는 상상이었던 것이죠. 메이코의 상상 속에서의 그 이야기는 당위나 윤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굉장히 나쁜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법과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을 처음에는 대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마법의 파워가 네 마법의 파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과시하는 선택을 상대한테 제안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상의 끝에서 가즈키가 자기 쪽에 오도록 하지 않고 자기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어떤 굉장히 당위적인 선택, 어떻게 본다면 사려 깊은 선택을 메이코가 하게 되는데 그 순간 비로소 메이코는 마법을 선택하지 않고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무엇일까? 당위일 수도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일 수도 있고 이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윤리일 수도 있겠죠. 그럼 마법은 무엇일까? 마법은 감정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겠죠. 이성이라든지 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금 당장 사랑 앞에서 내가 막 마음이 들끓어오를 때 마법보다 불확실한 것에 비하면 훨씬 더 확실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끌어오르는 감정, 그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의 어떤 감정 혹은 감정의 속성 그 자체일 테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그런 순간조차도 사실은 성찰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 당위가 요구되는 부분이 있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 판단은 이 끌어오르는 감정 앞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선택을 메이커는 마법보다 더 불확실한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에는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일 텐데요. 이번엔 사사키의 상상과 선택입니다. 2부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 있다면 우린 사사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오, 그 다음에 교수인 세가와 둘 사이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영화의 2부의 마지막 순간에 남겨진 인물은 사사키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상상이라는 테마는 굉장히 중요한데 2부에도 많은 상상이 들어가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에서 가장 중요한 상상은 사실은 영화 바깥에 있는 사사키의 상상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지점이 이르게 되면 주인공에 해당하는 세 인물 중에서 두 명의 삶이 파탄납니다. 교수인 세가와는 이제 대학을 그만두게 된 것처럼 보이고요. 스캔들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나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이 상황에서 문제가 안 생기면서 끝까지 남게 되는 건 사실은 사사키죠. 그러다 시간이 좀 흐른 것 같고요. 버스를 탔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항상 그렇듯이 우연히 두 사람이 같은 버스에 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사사키는 출판사에 취직을 했죠.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평소하고는 달리 소설도 그렇게 열심히 읽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담당하는 문학 담당 편집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마음이 걸리는 옛날 부분들이 생각나게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옛날에 만나 헤어지게 된 연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사키에 대해서 세가와 교수의 어떤 이야기를 묻게 되고 그냥 네가 세가와 교수의 책을 내주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교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셋이 같이 일할 수 있지 않겠니? 라는 것을 사사키는 굉장히 비웃으면서 바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났을 때 버스에서 내려야 하는 나오가 갑자기 돌출적인 행동을 합니다. 사사키한테 명함을 건네주고 그리고 그에게 키스를 하고 그리고 나서 버스를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이 행동은 굉장히 묘한데요. 그러면서 2부가 끝나게 되는 것인데 이 행동은 사실상 사사키가 나오에게 이야기를 해서 세가와한테 했던 행동과 사실상 구조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하면 왜 명함을 주었을까? 왜 키스를 했을까? 육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상대를 유혹하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유혹의 행동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명함에 연락처를 주는 거죠. 사사키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게 되면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0이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여자친구의 뜻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하겠다라고 지금 옛날 여자친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직후의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사키에게 명함을 주고 키스를 하고 내리게 되는 옛날 여친의 행동은 결혼을 하게 된 그에게 사실상 어떤 유혹의 단초를 강력하게 제공하는 것이죠. 그럼 이 영화가 끝나고 났을 때 사사키는 무슨 생각을 할까? 2부의 마지막 장면은 버스가 터널로 들어가면서 끝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사사키는 그 순간부터 계속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만나서 전화번호를 받게 된 나오에게 전화를 할까 말까를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때 사사키가 겪게 되는 유혹과 거기에 대해서의 자기의 상상은 어떻게 생각하면 사사키가 사주를 했던 그런 세가와에 대한 유혹과 상상과 물리적인 어떤 그런 방식하고 사실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닮아 있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나오를 만약에 이 순간을 어떻게 일종의 복수극처럼 본다면 나오는 세가와에게 했던 사사키의 방식을 고스란히 사사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영화를 끝나게 되고 결국 영화가 끝나고 나면 2부의 끝에서 영화의 바깥에서 사사키의 정말 괴로운 혹은 흥분되는 그런 상상이 시작되겠죠. 사사키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화 바깥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굳이 추측을 해서 얘기를 하면 아마 전화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사사키를 묘사한 방식이나 이야기가 굴러가는 방식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의 2부의 상상은 텍스트의 바깥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선택 역시 괄호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짐작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측면에서도 이 2부의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번에 6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그러니까 다시 한 번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3부입니다. 이 3부 이야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것처럼 저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기도 하고 무척이나 좋기도 했던 그런 파트였었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영화가 시작이 되면 이제 나츠코라는 인물이 나오죠.
이 나츠코라는 인물이 오랜만에 동창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게 되는데 동창회에 참석해서도 다른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것이 나츠코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나츠코한테 동창회 자리에서 유일하게 말을 붙여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영화의 초반에만 잠깐 등장하는 키요미야라는 친구인데요. 이 키요미야가 다가와서 이 나츠코한테 아는 척을 하니까 나츠코도 키요미야를 알긴 알죠. 근데 친했던 사이도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도 있지 않으니까 키요미야의 이름을 잘못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키요미야가 내 이름은 키요미야다라고 바로 잡아주게 되고요. 그 둘 사이에서 대화를 하게 되는데 뭔가 대화가 부드럽게 이어지진 않으면서 약간 말 속에 뼈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초반에 펼쳐지죠. 근데 그 대화 중에서 키요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굉장히 미술을 좋아했잖아. 지금 키요미야는 미술 선생님이죠. 그 상황에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너 이 나츠코한테 한번 모델이 되어달라고 한번 부탁하고 싶었었어 라는 이야기를 오랜 세월이 지나서 바로 그 동창회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잠깐 얘기하는 것 같은 장면이 초반에 나옵니다. 키요미라는 인물은 왜 나올까라는 것인데 1부와 2부 그리고 3부를 비교할 때 3부가 앞에 1, 2부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굉장히 큰 구조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3부 이야기는 완벽하게 두 인물 사이에 대칭적인 구조로 짜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3부의 초반부에서 이 나츠코한테 키요미야가 갖고 있는 의미는 사실상 영화의 후반부에서 노조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나츠코 말고 또 한 명의 중요한 사람이 아야죠. 아야의 집에 가서 나츠코와 아야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아야가 나츠코를 보면서 내가 옛날에 동경했던 그 친구다라고 착각했던 그 진짜 친구 이름은 노조미였습니다.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근데 아야는 노조미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었냐면 음악실에 갔을 때 노조미가 하는 어떤 행동들, 음악 치는 모습, 그녀가 갖고 있는 매력 때문에 특별해 보여서 친해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접근을 하긴 했었고 또 이렇게 친해지고 싶다는 제스처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둘 관계가 굉장히 친한 관계로 풀리지는 않은 그런 어떤 이야기가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아야와 노조미의 관계, 음악실에서의 관계는 미술과 관련되어 있는 나츠코와 키요미야의 관계랑 같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두 인물을 사실상 대칭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이 두 사람 사이에서의 대칭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3부에서 가장 재밌는 설정이자 의미심장한 설정으로 보이는 두 번의 역할놀이랑 결정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나츠코와 아야는 각각 한 번씩 상대의 마음속에 어떤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 역할놀이를 자청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녀의 집에서는 이 나츠코가 오랜 세월 사실은 굉장히 사랑했지만 세상에 어떤 눈들도 있고 또 그녀가 상처를 입을까봐 말을 하지 못했던 그런 대상인 미카가 있죠. 그랬을 때 미카의 역할을 바로 자청해서 아야가 맡아서 마치 오래전에 미카한테 하지 못했던 말을 나츠코가 하는 것을 들어주는 형식으로 첫 번째 역할놀이가 이어지죠. 두 번째 역할놀이는 영화의 거의 끝부분에 등장하게 되는 센다이 역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역할놀이는 정반대죠. 이번엔 그 역할놀이를 제안하는 것이 아야가 아니라 나츠코입니다. 그리고 나츠코가 제안을 했을 때 이번에는 상처를 치유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은 바로 상대방인 아야죠. 아야는 마음속에서 오래전에 노조미랑 관련된 어떤 일들을 갖고 있는데 그랬을 때 노조미를 자청하면서 나츠코는 노조미 역할을 해서 상대의 마음속의 이야기를 끌어내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둘 사이에서 키요미야와 노조미가 대칭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화에서 가장 흥미로운 테마인 이 역할놀이에 관한 테마조차도 둘이 교묘하게 이렇게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이죠. 이 얽히는 것이 왜 중요하게 되는가? 이 영화의 영화 제목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모든 일들이 굴러가면서 그 자체로 어떤 수많은 이야기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인데 그 이야기는 결국은 3부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 사이 내밀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그렇게 굴러가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 7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는 역할놀이라고 붙였는데요. 이 역할놀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하마구치 류스케가 정말 대단한 스토리텔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마구치 류스케가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그렇지 사실은 그 안에 사람에서 사랑이라는 테마나 욕망이라는 테마에서 밑바닥까지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사코에도 그런 게 있고 열정에도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마이 카에도 있었죠. 근데 그런 치정극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이야기의 고리조차도 하마구치 류스케의 이야기 속에서는 굉장히 풍성하고 어떤 감동적인 맥락으로 살아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이 역할놀이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들을 한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할놀이에서는 바로 아야였었죠. 그랬을 때 아야는 바로 이 나츠코가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했다는 말, 그 중에서도 나는 너만 사랑했고 너만을 사랑할 거야 라는 말 못했었던
그 사랑의 절절한 대상이었던 미카를 스스로가 연기를 하게 되죠. 당연하게도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인 아야는 사실은 오늘 처음 듣는 미카라는 사람을 자기가 여태까지 들은 정보를 토대해서 상상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직접 우리가 물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나츠코와 아야의 대화처럼 보이지만 당연하게도 나츠코와 미카의 대화처럼 이 모든 것이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놀라운 부분은 그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에 가게 돼서 결국은 나츠코라는 사람의 상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까 봐 말을 못했지만 그때 너한테 상처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말을 했어야 됐어 라고 해서 그 말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오랜 수건이나 어떤 상처로 남아있던 것이죠.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너만을 사랑했어. 너는 다른 사람이어도 상관없었겠지만 나한테는 너밖에 없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왜 안 했을까? 그때 그 당시에 고등학교 때 그 말을 상대방에게 하게 하면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고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것이니까, 그래서 고통스러워할 것이니까 그걸 생각해서 말을 못했다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게 하죠. 그렇지만 그때 말을 했었어야 됐고 그러면 고통스럽더라도 너한테는 마음속에 이 가슴에 구멍이 생겼을 것이고 그런 고통과 구멍은 결국은 이 삶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야 라는 말로 마지막 부분에 말을 맺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야가 굉장히 놀라운 행동을 하게 되는데 자기 가슴 부위에 마치 쓸어대리는 것처럼 손을 가져다 대는 어떤 그런 제스처를 하게 되죠. 그 전까지는 상상 속에서 오늘 이 얘기를 처음 듣게 된 미카 연기를 했던 것인데 지금 남아있는 마음속의 구멍에 관한 얘기를 하는 순간 자기의 마음속에 거대한 구멍이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는 다시 미카로부터 본인인 아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첫 번째 역할놀이의 형식은 상상 속에서 자기가 연기를 했지만 마지막 손이 되는 순간 나츠코와 아야의 관계로 회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두 번째 역할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센다이역 앞에서 이제 올라가게 되고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 상대가 자기한테 베풀었던 선의가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 그녀에게도 뭔가 아픔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나츠코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반대로 내가 그때 이제 노점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있지만 네가 음악실에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싶었던 이름 생각 안 난다는 그 친구 역할을 해줄게 라고 해서 노조미 역할을 자청하죠. 그래서 나츠코가 노조미 연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둘 사이에서의 대화는 이번에는 아야는 아야 자신의 이야기를 자기한테 토로하고 있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물리적인 나츠코는 사실상 그 대화의 맥락 속에서는 노조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둘의 대화가 벌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 역시 이것조차 나츠코와 아야의 관계로 회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처음엔 둘 사이에서 이제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을 하게 되는데 아야에 대해서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노조미의 탈을 쓴 나츠코가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그때 너희들을 비롯해서 반 아이들이 나를 다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여겼다고 너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나는 사실은 아이들이 나한테 직접 다가오는 사람이 없어서 무척이나 외로웠어. 근데 너는 그때 한 발자국 내 앞에 다가와준 유일한 친구였어. 너는 정말 빛나 보였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상대방이 특별하다라는 어떤 그 추인의 말들을 노조미의 이름으로 위로하기 위해서 나츠코가 하죠. 근데 그 이야기는 그녀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츠코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절절한 사랑의 말을 못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정반대로 아야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딴에는 계속 열심히도 살아오고 성실하게도 살아온 것 같은데 그 귀결로서의 현재가 굉장히 불만족스럽다. 그리고 내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을 상실하고 에너지도 없는 생명이 없는 존재인 것 같다라는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허무하고도 권태로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상처를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나의 삶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고 무슨 위험한 것도 없어 보이지만 뭔가 굉장히 불만족스럽고 힘들다라는 것을 토로하게 되죠. 그랬을 때 상대방은 아니야 그렇지 않고 너는 과거에 굉장히 특별한 아이였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드디어 이 아야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현재 익명의 존재로서의 자기 삶에서 자기를 특별하다고 호명해주는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한 존재로서 지금 현재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녀한테 그것이 상처의 치유가 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남편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남편이 옛날 여자친구를 지금 만나고 있는데 그런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남편이 결정적인 선을 넘어서 아내한테 큰 상처를 주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는 충분히 상대인 여자친구한테 마음이 갔었는데 그 옛날 여자친구한테 남편이 해주는 말이 너는 단 하나의 특별한 존재, 그래서 너는 굉장히 나한테 중요한 존재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부부 사이에서 사실 아내는 더 이상 남편한테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 그냥 생활의 파트너처럼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힘을 빌어서 노조미의 이름으로 그녀는 몰랐겠지만 나츠코가 그 말을 특별하다고 말을 해주는 순간 그녀의 현재의 상처가
치유되는 효과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아야는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합니다. 그 대사는 뭐였냐면 노조미으로 나츠코가 반 아이들이 전부 다 나를 동경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다가온 사람은 너밖에 없었어 라고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바로 잡습니다. 아야가 뭐라고 말을 잡냐면 아니야, 반 아이들이 다 너를 동경한 게 아니라 내가 널 동경했어 라고 말을 하게 되죠. 반 아이들이 다 동경했다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하나하나의 반 아이들 혹은 동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익명의 관계가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널 동경했어, 다른 아이들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하는 순간 1대1의 관계가 되고 특별한 어떤 사랑이나 특별한 우정의 관계가 되겠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야에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이 되는 순간 나츠코에게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나츠코가 마음에 묻어두었던 첫 번째 역할놀이에서의 절절하게 하지 못했던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내가 아니어도 됐겠지. 근데 나는 너만 사랑했어 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인 그 미카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뒷이야기 속에 음악실에 있었던 그 노조미의 상황하고 사실상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상처를 갖고 있는 나츠코에 대해서 마지막 순간 아야가 아니야, 내가 널 동경했어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과거에 미카와 그리고 나츠코의 관계 역시 특별한 1대1의 관계로 성립이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사실은 양쪽 다 그대로 치유가 되는 그런 놀라운 대화의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영화에서 코믹하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행복한 웃음을 주면서 이 영화가 마지막 끝나는 것은 그래서 마침내 두 사람은 치유된 상태로 끝나게 되고 헤어지게 되는데 뒤늦게 노조미라는 이름이 바로 아야가 떠올랐죠. 그래서 막 급하게 뛰어 올라가서 막 떠나려는 그녀를 잡고 이름이 생각났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 이름은 노조미였어 라고 말을 하니까 상대방이 노조미?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서로를 나누면서 영화가 끝나게 되죠. 이 장면이 마지막이 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를 흐뭇하게 만들어주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이름이 생각나면서 노조미라고 말을 해줄까? 상대방인 나츠코가 직전까지 노조미를 연기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전까지 그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면 사실상 나츠코는 센다이 역을 떠날 때 노조미로서 아야한테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생각났는데 그 아이의 이름은 노조미였어 라고 여태까지 노조미를 연기한 나츠코한테 말을 하는 순간 마침내 나츠코로부터 노조미가 분리되겠죠. 왜냐하면 그 아이 이름은 노조미였어 라고 명명을 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순간이 그 노조미였구나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기쁘게 웃음을 나누면서 영화가 끝날 때 그 두 사람은 더 이상 미카도 아니고 노조미도 아니고 바로 아야와 그리고 나츠코 그 자신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3부 이야기가 굉장히 훌륭하고도 놀라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덧붙인다면 하마구치 류스케의 영화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예술을 만드는 방식, 영화를 창작하는 방식을 은유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영화들이 다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지는데 이 영화의 1부, 2부, 3부, 특히 3부가 그런데요. 1, 2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이 영화 속에서의 두 번에 걸쳐서 펼쳐지는 역할놀이는 사실상 배우가 흔히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영화적인 상황으로 옮긴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배우는 어떻게 자기의 배역을 연기할까? 자기한테 우연처럼 다가온 캐릭터를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가 직접 시나리오를 써서 자기의 배역을 부여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가 쓴 캐릭터를 나한테 와서 연기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사건 자체로 보면 우연일 수밖에 없겠죠. 아무리 연기를 잘하든 스타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랬을 때 우연히 내 앞에 도달한 캐릭터를 내가 어떻게 연기할 수 있을까? 각본에 쓰인 방식으로 이해해서 상상해서 연기를 하겠죠. 이 영화적으로 얘기한다면 노조미를 연기하거나 미카를 연기하는 이 두 여성의 경우에는 그때까지 상대가 말했던 것을 듣고서 얘기를 하겠죠. 그때까지 말해서 들어서 알게 된 정보가 바로 일종의 각본 같은 것이죠. 그 둘 사이에서의 그 두 번째 센다이 역에서 역할놀이는 실제로 역할놀이를 하지 않고 처음 마주쳤을 때 앞부분에서 센다이에서 마주쳤던 이 둘의 똑같은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 센다이에서 처음 만났을 때 실제 벌어졌던 일과 마지막 순간에 두 사람이 역할놀이를 하면서 센다이에서 헤어질 때 이를 비교를 해버리면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리허설처럼 보이고 이것은 연기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각본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것이 연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어떤 이야기들, 영화를 만드는 어떤 작법이나 배우나 혹은 감독의 역할 같은 것이 사실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3부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쇼트가 등장하죠. 첫 번째 역할놀이를 할 때 두 사람이 얘기를 하게 될 때 상대한테 맞춰줘야 되니까 아야가 미카를 연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는 나만 만났던 거니?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 순간 상대방이 굉장히 어떤 심각한 표정으로 쳐다보게 되는데 그때 카메라는 처음으로 거실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거실 바깥에서
굉장히 넓은 그 유리창 너머로 실내에 마치 갇혀 있는 것 같은 두 여성을 멀리서 찍은 샷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처음으로 들어가 있죠. 그 전까지는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는데 카메라가 갑자기 바깥에 나와서 유리창 너머에 두 여성을 투샷으로 비추는 순간 우리는 영화를 보고 있는 관객의 위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역할놀이 자체가 배우가 연기를 하는 것하고도 무척이나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 장면에 액센트를 주거나 그 장면에서 카메라를 바깥으로 빼서 보여주는 이 영화의 연출 방식 자체가 사실상 그 장면을 영화로 우리가 느끼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그 장면 이후에는 두 사람이 대화할 때 이전처럼 그런 쇼트를 찍지 않고요. 각각의 싱글 쇼트로 각각이 얘기하는 것을 정면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연기하도록 하죠. 이런 장면들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거 보고 있는 것이 영화다라는 것을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장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3부에 이르러서 이 역할놀이나 혹은 카메라를 구사하는 방식이나 혹은 숏의 위치를 잡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이 영화가 세계와 세계를 재료로 해서 창작해내는 어떤 예술사의 관계 혹은 그랬을 때 예술에서의 방법론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만들어주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마구치 류스키가 구사하는 그런 플롯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연과 상상, 그 중에서 3부에 가장 잘 투영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대로 우연과 상상을 여러분께 해설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연과 상상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추천해 주셨던 또 한편의 영화가 있는데요. 그 작품에 대해서도 또 근일 내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지금 이 영화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